왜 불행한 관계에 익숙한 고통이 외로움에 소름 끼치는 공포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까요? 끝없는 다툼과 화해의 반복. 익숙하신가요? 자신의 집에서 지뢰밭을 걷는 것에 지치셨나요?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나요? 이 고통이 공허함의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보다 낫나요? 답은 의지력에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조언에도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무의식적인 계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영혼의 피로 서명한 문서 속에 말이죠. 그리고 이 계약은 선고가 아닙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그 숨겨진 조항들을 읽고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3가지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향한 3걸음입니다. 첫째, 우리는 당신 정신의 가장 깊은 기록 보관소에서 이 비밀 계약을 찾아낼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그 잔인하지만 지극히 중요한 조건들을 해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이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고통으로 얻은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 대한 권리를 말이죠. 만약 당신의 영혼이 당신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잠수는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심으로요.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균열을 감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활짝 웃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혔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름은 없지만 무게는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요. 그것은 또 한 번의 다툼 후 차 안의 침묵이며 어떤 비명보다도 더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그것은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빽빽한 공기 중에 긴장감입니다. 그것은 항상 감정적이지만 때로는 육체적이기도 한 충격에 대비하여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답하며 가면처럼 쓰는 계산된 미소입니다.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감정을 아시나요? 마치 행복한 삶에 대한 남의 연극에서 역할을 맡은 듯한 느낌. 당신은 모든 대사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사람들 앞에서 껴안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 영혼의 무대 뒤에서는 무대가 텅 비어 있고 유일한 관객은 끝없는 공연에 지친 당신 자신뿐입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당신의 집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불만과 숨겨진 원망이라는 조용한 독에 중독된 당신의 안식처. 당신은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각판의 경계선 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할 새로운 충격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통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끊임없는 모순 속에서 사는 것. 환상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소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을 인정합니다. 비난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저 그것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고통을, 이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을 바라볼 때 당신은 아마도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자기 비판의 층을 뚫고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고통을 선택하도록 운명 지어진 마조이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이 인격적 결함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프로그램, 당신에게 사랑과 안전이 불안,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던 시절의 말이죠. 당신의 정신은 그 절박하고 원시적인 지혜로 미지의 공포 대신 익숙한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외로움의 시면으로 뛰어드는 대신 예측 가능한 폭풍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운 그대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프로그램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자원이 생겼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낡고 구식인 규칙에 따라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 고통에 대한 당신의 충실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되고 비극적인 형태의 자기 헌신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존해야 한다고 한때 결정했던 내면의 어린아이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코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만약 이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당신 코드의 오류가 아니고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세심하게 암호화된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이 보낸 메시지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불행한 관계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포털이라면 어떨까요? 형을 살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기를 두려워했던 좁고 어두운 문이라면요.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안으로, 당신에게로 이끄는 문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배신해야만 했던 당신의 일부로 가는 포털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당신의 권리로, 당신의 거칠고 불편한 창조력으로,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그 부분으로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가학자가 아닙니다. 전략가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고 당신 내면 세계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고통, 관계 속에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장 강력한 확성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소음을 뚫고 당신에게 소리칩니다. 그것의 외침은 부름입니다.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너 자신에게로. 이 역설, 즉 치유의 길로서의 고통은 융 심리학의 핵심에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 증상, 그리고 가장 자주 고통을 통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우리는 그저 깊이 뛰어들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상적인 조언과 문화적 상투어의 소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고학자처럼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대중적인 설명과 신화들을 겹겹이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파편, 당신의 선택에 진짜 이유가 묻혀있는 진부한 조언의 먼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내면 계약을 해독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필요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성의 빛으로 무장하고 당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신화를 무자비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기 전에 상처를 소독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우리의 고고학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초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표면에서 세 개의 거대한 바위를 치워야 합니다.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대중심리학의 세 가지 위대한 신화 말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신화. 나는 그냥 자존감이 낮아. 물론 당신은 수백 번 자신에게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기사에서 읽고 친구들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실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낮은 자존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네, 자존감은 낮지만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것은 계기판의 표시등이지 엔진의 고장이 아닙니다. 표시등은 빨갛게 울부짖으며 심각한 결함을 알리지만 긍정 확언으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짜증나지 않도록 정우를 검은 절연 테이프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의 문제는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신화. 나는 공의존적이야. 공의존이라는 이 단어는 편리한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설명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그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병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꼬리표는 덧칩니다. 자신을 공의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열을 고열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것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인가요? 감염인가요? 염증인가요? 꼬리표는 설명하지만 해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사실을 확인하지만 왜? 라는 주요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계속해서 이 모델을
선택하는가? 꼬리표는 진정한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대신 진단의 종착점이 되는 편리한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잔인한 신화.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해. 이 조언은 어디서나 들립니다. 아름답고 영적이며. 당신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유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독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독이 든 흙에 심은 꽃에게 자라라 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에게 자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먼저 흙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당신의 비밀 계약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사랑은 고통이라고 명시하는 한 당신은 의지력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끼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신화, 즉 낮은 자존감, 공의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부름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탓하며 쳇바퀴를 돌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거짓된 생각들의 소음이 잦아들었으니 우리는 마침내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의 조용한 목소리를요. 자, 우리는 잘못된 진단들을 길에서 치웠습니다. 이제 생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주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 자존감도 공의존도 자기의 부족도 아니라면 그럼 이건 뭐지? 그것에 답하기 위해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비유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희망하는 이미지입니다. 환상통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한 군인이 전쟁에서 다리를 잃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다리는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오래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발에 극심한 경련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고통은 절대적으로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없는 사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기억,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필사적으로 외치는 뇌에 있습니다. 당신의 불행한 관계는 당신의 환상통입니다. 오늘 당신이 파트너와 함께 겪는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이 사람이나 이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치료하고 관계를 고치고 말하고 설득하고 자신을 바꾸고 그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때 절단된 사지가 있던 곳에 얼음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아픈 곳을 치료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처는 과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생존하기 위해 당신 가족의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에게서 생명처럼 중요한 부분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분노할 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한 당신의 필요였을지도 모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거칠고 즉흥적인 기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불편하다, 잘못되었다,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자신에게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당신의 정신은 이 상실에 대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는 자신도 모르게 그저 이 비어있고 쑤시는 곳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오래된 절단의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반가수일 뿐입니다. 당신 고통의 근원은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트라우마의 메아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법을 배운 순간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유의 열쇠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환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론은 개인적인 경험 없이는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치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냥 듣지만 말고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내면 세계의 적극적인 탐험가가 되어주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이 비디오를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향한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바로 그 절단된 부분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면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최소 5분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장소를 찾으세요. 비디오를 잠시 멈추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3번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이 안전한 공간에서 저는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세계의 단 하나에 매우 부드러운 질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답을 요구하지 말고 그저 조용한 물속으로 돌멩이가 가라앉듯 당신의 깊은 곳으로 그것을 놓아주세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잃은 경험, 가장 첫 번째 감각. 사랑이 불안이라고 믿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항상 고통, 긴장 또는 상실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논리적인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준비된 이야기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이나 명확한 줄거리를 찾지 마세요. 감각을 찾으세요.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 그것이 이상하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방일 수도 있고 얼굴일 수도 있고 특정한 색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차가움, 목소리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신의 내면 화면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을 믿으세요. 그 이미지나 감각이 나타나면 그것을 쫓아내지 마세요. 그냥 몇 초간 그것과 함께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그것을 적으세요. 몇 마디 말로 그것을 묘사하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록하세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잡아당겨서 전체 실타래를 풀 첫 번째 실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은 종이 위에 나타난 당신의 비밀 계약의 첫 줄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신성한 작업입니다. 비디오를 잠시 멈추세요. 바로 지금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몇 분 동안 무엇을 보았거나 느꼈든, 그것이 명확했든 모호했든 논리적이었든 이상했든 이것을 알아두세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진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아당길 첫 번째 실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깊은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방금 만진 것, 이 과거의 메아리, 이 감정으로 가득 찬 이미지는 바로 위대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기 평생 동안 탐구했던 영역입니다.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이해하기 위해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똑똑하고 의식적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같은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 확실한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는가? 그리고 그의 연구 과정에서 그는 천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험의 이 고통스러운 매듭들,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 절단들이 단지 기록 보관소에 있는 죽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자율적인 힘이 됩니다. 그것들은 자신만의 에너지, 자신만의 의지, 그리고 심지어 자신만의 왜곡된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에게 정확한 임상적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콤플렉스. 오래된 트라우마 주위에 굳어진 감정 에너지 덩어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 정신의 기계 안에 있는 작고 겁에 질린 유령과 같아서 때때로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삶을 익숙한 재앙 속으로 곧장 몰아갑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목표, 즉 주목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절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의 바로 핵심, 그 불타는 중심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비밀 계약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무의식적인 신념, 규칙, 그리고 맹세의 집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 당신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고통의 매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인간의 영혼만큼이나 오래된 비유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번영하는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왕국의 중심에는 당신, 즉 통치자인 자아왕 또는 자아여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조언자, 당신의 이성, 첩보원, 당신의 직관, 장군, 당신의 의지,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
즉 당신의 감정, 재능,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왕국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공동의 선을 위해 봉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왕국도 비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 왕국의 초기 역사에서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길고 혹독한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온기와 사랑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기 말입니다. 아니면 야만인들의 갑작스러운 침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세계의 기반을 흔든 급성 트라우마, 폭력 또는 배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완전한 파멸의 위협 앞에서 왕국은 살아남기 위해 잔인하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당신은 현명하지만 절망적인 통치자로서 그 일부를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새롭고 혹독한 환경에서 짐이 되거나 심지어 위험이 된 그 부분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발성의 왕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큰 웃음소리가 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포식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취약성의 공주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과 온기에 대한 필요가 왕국에 이미 부족한 자원을 고갈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전체의 생존을 위해 그녀를 추방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리고 이 추방된 부부는 무의식에 어둡고 차가운 숲을 헤매며 비극적이고 비밀스러운 계약을 맺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겨진 채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눈물과 두려움으로 쓰여진 이 계약의 조건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1조, 완전한 망각보다는 고통이 낫다. 나는 잔인함까지 포함한 어떤 형태의 관심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제2조, 어떤 관계든 심지어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고립의 얼음 같은 공포보다는 낫다. 나는 나를 조금이라도 집에 대해 상기시키는 누구에게든 매달릴 것이다. 제3조, 나는 내 삶에 나를 추방당했을 때와 똑같이 대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통과 거절의 언어가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당신이 이 비극을 이미 잊었을 때 지평선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세요. 이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그는 사절입니다. 당신의 추방된 부분에서 온 사절이며 당신 왕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냉담함은 바로 그 겨울의 메아리입니다. 그의 비판은 당신이 한때 자신을 추방했던 목소리입니다. 그는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비밀 계약 조건에 살아있는 화신이며 당신, 즉 왕이나 여왕이 마침내 당신의 추방된 아이를 기억하게 하러 온 것입니다. 이 추방과 비밀 계약의 이야기는 수백만 개의 영혼 속에서 수백만 가지의 변형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이름을 붙여봅시다. 사라의 이야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라는 좋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품이 있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최고의 학교, 예쁜 옷, 음악 수업. 하지만 그들의 왕국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에서의 사랑은 헤엄칠 수 있는 따뜻한 바다가 아니라 얻어야만 하는 드문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점을 받았을 때,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을 때, 방을 완벽하게 정리했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까졌을 때 울거나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고 싶을 때 그녀는 당혹감이나 부드러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정신 차려. 너는 이제 어른이야. 그녀의 왕국은 힘, 성취, 그리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작고 연약한 소녀, 즉 무조건적인 따뜻함이 필요했던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그 소녀는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약하다,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녀 영혼의 가장 먼 구석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바로 그곳 차가운 어둠 속에서 이 추방된 소녀는 자신의 비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 조건들은 아이의 생존 논리로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제1조, 나의 가치는 나의 성취와 같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는 완벽하고 유용하며 강해야 한다. 제2조, 나의 필요, 나의 취약성,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약점이다.
그것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시 거부당할 것이다. 제3조, 사랑은 끊임없는 시험이다. 나는 매일 그것에 대한 나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인이 된 사라는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부서를 관리하고 마라톤을 뛰며 그녀의 아파트는 스타일의 본복입니다. 그녀의 왕국은 성공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크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거의 칭찬하지 않지만 사소한 결점들을 쉽게 지적합니다. 그는 그녀의 직장에서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녀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입을 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그녀가 충분히 좋다는 것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왜 그녀가 그렇게 강하고 독립적인데도 이것을 참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를 버려,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들은 내면의 비극적인 논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녀의 영혼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마크는 이 역할의 완벽한 배우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그녀의 어린 시절 분위기를 재현합니다. 그의 조건부 사랑, 그의 비판, 그의 감정적 거리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무의식은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어린 시절의 그 시험을 치르려고 하며 이번에는 A를 받고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부족했던 사랑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녀는 마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쓸 기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어떤 사슬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녀를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아마도 당신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왕국은 차갑지 않고 혼란스럽고 비명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취약성이 아니라 분노를 추방했을 것입니다. 또는 안식의 권리, 또는 신뢰하는 능력. 세부 사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제 함께 이 거울을 들여다봅시다. 용기를 내어 주요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 안에서 어떤 계약이 울리고 있나요? 어린 시절에 맺은 어떤 고대의 맹세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마도 그 주요 조항은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요구가 많은 파트너를 끌어들여 그들 옆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계약은 구조자의 맹세일까요? 나는 부서진 사람들을 찾아 고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상황을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무의식은 레이더 같은 정확성으로 의존적이고 유치한 파트너를 찾아내어 당신이 이 지치는 게임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면 그것은 순교자의 계약일까요? 나는 고통을 통해 나의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내가 더 아플수록 나는 더 강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 확실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신에게 평온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반항가의 계약일까요?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밀감과 침묵이 나를 죽도록 무섭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느껴보세요. 이 목소리들 중 어떤 것이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나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계약에 희미한 윤곽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파트너에 대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서 우연한 행인이 아닙니다. 그의 등장은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무의식이 나의 비밀 계약이라는 연극의 주연으로 고용한 완벽한 배우입니다. 그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처가 당신의 상처와 완벽하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판은 바로 당신의 거절의 상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의 냉담함은 바로 당신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사를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는 당신이 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그와의 모든 투쟁, 즉 그를 바꾸고 고치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운명입니다. 당신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단지 구현하는 당신의 과거의 유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의 완벽한 현현입니다. 그는 인간이 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즉 두렵지만 또한 놀랍도록 해방적인 이 깨달음은 진정한 작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계약을 다시 쓰는 작업 말입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의 파트너가 인간이 된 증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거의 견딜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라앉도록 하세요.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 안에는 어두운 굴 껍질 속의 진주처럼 당신의 자유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마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질문.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가? 에서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로 초점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정신적인 과제로 여기지 말고 명상으로 여기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자신의 결점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행동을 통해 그는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진실을 보게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단순하고 잔인한 메시지일까요? 외부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춰라. 너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의 비판은 단지 당신의 영혼이 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큰 확성기일 뿐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이렇게 들릴까요? 마침내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너의 경계를 지켜라.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너를 위해 그것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기심은 당신의 힘을 위한 완벽한 훈련장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당신이 듣기 두려워하는 속삭임일까요?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그의 감정적인 냉담함은 당신 자신의 굶주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멈춰라. 너 자신을 구하라. 공감되는 것을 찾으세요. 내면에서 무언가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을요. 그것을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공식화하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저는 당신에게 매우 용감한 일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통찰 메시지를 이 비디오 아래의 댓글에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이해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모호한 감정을 가져와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빛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약을 다시 쓰는 첫 번째 의식적인 단계를 밟습니다. 당신은 우주에 선언합니다. 나는 들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중요한 것. 당신의 메시지를 남긴 후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읽으세요. 당신은 증인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통과 당신 자신의 통찰의 수백 가지 반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명확성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탐구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비디오를 잠시 멈추세요. 이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집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자, 당신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비밀 계약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 앞에 서서 당신은 주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가지고 뭘 해야 하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단에서 치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현대 심리학보다 훨씬 오래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의 지혜입니다. 연금술사들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과제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금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변형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들이 프리마 마테리아, 즉 원초 물질이라고 부른 납은 다름 아닌 인간 경험의 혼돈, 고통, 두려움, 그리고 어둠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겁고 가장 추하며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당신의 납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의 당신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느낌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그리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입니다. 현대 세계, 즉 빠른 해결책과 긍정적 사고의 세계는 당신에게 소리칩니다. 근데 이것은 독성이야. 버려. 도망쳐. 다른 사람을 찾아. 하지만 융은 영혼의 진정한 영음술사로서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들여다봐. 도망치지 마. 왜냐하면 바로 이 납 속에 당신 고통의 한가운데 당신의 금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의 금,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의 금, 의존적이지 않은 진정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의 금, 당신의 온전함의 금.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의 현재 위기는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성의 오래된 형태, 당신이 살았던 오래된 껍질이 당신에게 너무 작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성장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이 껍질을 안에서부터 깨고 새로운 수준의 자유와 의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파트너와 당신의 관계를 이 깨뜨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의 균열이 아닙니다. 탄생의 균열입니다. 당신의 위기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입문의 세 가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연금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열쇠입니다. 자, 만약 당신의 고통이 납이고 당신의 온전함이 금이라면 어떻게 이 위대한 변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연금술의 용광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역설적이며 수년간의 투쟁으로 형성된 당신의 모든 본능에 반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파트너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를 바꾸고 고치고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를 쳐다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를 소환한 당신 자신의 일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이 배우를 고용한 그 내면의 추방자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융심리학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추방된 부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리칠 것입니다. 아니, 문제는 그 사람이야.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환상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한 달이나 1년 후에 다른 얼굴을 가졌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똑같은 파트너를 찾아 다시 같은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왜 그 일자리를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싫어하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같습니다. 곧 당신은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직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계약의 진정한 해지는 외부 세계가 아닌 내부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외부의 전쟁터를 등지고 자신의 마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 추방된 부분, 즉 그 작은 소녀나 소년, 그 취약성의 공주나 분노의 왕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거기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가 다시 당신에게 고통을 줄 때 그에게 소리치는 대신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그녀를 고치거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듣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고통,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외로움이 표면으로 올라오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줍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아픈지 이해해.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이해해.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서 그녀가 들었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새롭고 신성한 계약을 맺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 더 이상 고통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 나는 너를 봐.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야. 너의 필요는 나의 필요야. 너는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어. 나는 너의 속삭임을 들을 거야. 이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위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갈등에서 에너지를 가져와 내부 치유로 향하게 합니다. 당신은 드라마를 먹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는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도발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관계의 모든 역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판은 더 이상 목표를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표로 삼았던 상처가 당신의 보살핌 아래 치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정적인 냉담함은 더 이상 당신을 얼어붙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안에서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위해 고용된 배우는 갑자기 그의 무대 파트너가 자신의 역할을 그만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의 오래된 대사를 말하지만 그것들은 허공에 맴돕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 길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익숙한 반응을 잃고 스스로 변해야 하거나 당신은 갑자기 이 사람을 보고 처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나 고문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상처를 가진 다른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극적이지 않은 명확함으로 당신은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끝났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은 미움이나 원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준 교훈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보이시나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그 고통스러운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주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덧없는 깨달음으로 남지 않으려면 그것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의 형태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의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약서 다시 쓰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당신의 독립선언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30분의 침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세요. 이것들이 당신의 연금술 도구입니다. 종이를 두 개의 열로 나누세요. 왼쪽 열의 제목을 오래된 계약, 추방의 규칙이라고 하세요. 여기 무자비하지만 동정심 있는 정직함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무의식적인 규칙들을 적으세요. 당신의 내면의 추방자가 지시했던 바로 그 조건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전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기억하세요. 아마도 당신의 항목들은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는 편안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나의 필요는 이기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우선이다. 분노는 위험하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억눌러야 한다. 만약 내가 나의 취약성을 보이면 나는 상처받거나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내 파트너의 감정과 행복에 책임이 있다. 정직하세요. 공감되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이것은 진단입니다. 이것은 납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열의 제목을 새로운 계약, 자유의 선언이라고 하세요. 오래된 계약의 각 항목 옆에 그 반대를 쓰세요. 새로운 맹세. 오늘부터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새로운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편안해야 한다. 옆에 쓰세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이 될 권리가 있다. 나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 옆에.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의 신성한 의무이지 이기심이 아니다. 분노는 위험하다. 옆에. 나의 분노는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신호이다. 나는 그것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취약성을 보이면 나를 상처 입힐 것이다. 옆에. 나의 취약성은 나의 힘이자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그것을 누구와 나눌지 선택한다. 나는 파트너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 옆에. 나는 나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 나의 파트너는 자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을 지적인 연습으로 하지 말고 신성한 의식으로 하세요. 끝나면 먼저 오래된 계약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것을 당신이 생존하는데 도움을 준 과거의 문서로서 존중하며 읽으세요. 그것에 봉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어서세요.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크게, 명확하게, 힘있게.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자유의 소리로 방을 가득 채우게 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선언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헌법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미래의 작가가 됩니다. 이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 매일 다시 읽으세요. 이것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침반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즉시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 오래된 두려움이 당신을 엄청난 힘으로 뒤로 끌어당기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고통이 자유의 불확실성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는 이 모든 것이 헛소리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영웅 서사시에 나오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외부 세계에서 용과 싸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훨씬 더 희귀하고 귀중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 외로움의 순간에 자신과 함께 머무는 용기, 손에 잡히는 첫 포옹으로 도망치지 않는 용기, 익숙한 고통의 편안함 대신 성장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용기, 그리고 저는 당신이 지금 저를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비디오를 이 순간까지 보았다는 사실,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 이 모든 자기 분석의 층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위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그것을 견딜 힘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 답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여기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숙했기 때문에,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오래된 감옥에 지쳤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껍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제 이 자유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의식적으로 그것의 선택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작업에서 당신 자신의 영혼의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이 길에 필요한 모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숲을 통과했고 기억의 기록 보관소로 내려갔으며 이제 우리는 정상에 서서 전체 풍경을 하나의 명확한 빛으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정의 모든 시를 하나의 매듭으로 묶어봅시다. 자, 이 모든 것 후에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 대한 바로 그 잔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진실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진실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잔인하고 궁극적으로 해방적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약에 충실합니다. 당신은 이 살과 피의 사람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수년 전 당신 안에 있는 겁에 질린 아이가 영혼의 피로 서명한 그 낡고 비극적인 문서에 충실합니다. 고통이 사랑의 동의어이고 얻는 것이 친밀함의 동의어이며 불안이 애착의 동의어라고 결정한 아이 말입니다. 당신은 놀랍도록 충실한 영혼입니다. 이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견디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충성심에 거대하고 거의 무너지지 않는 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힘은 잘못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간의 주요 결론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극적으로 깊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충성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작업, 모든 연금술, 모든 치유는 단 하나의 신성한 행위로 귀결됩니다. 이 거대한 충성심의 힘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을 당신의 상처의 증상일 뿐인 외부 사람에게서 그것의 근원인 당신의 내면에 추방된 부분으로 재조정하는 것, 당신은 증상에 충실한 것을 멈추고 고통의 근원에 맹렬하게 충실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조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충성심을 재조정하는 이 신성한 작업을 시작할 때, 당신이 자신을 마주할 때,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저는 당신이 잠시 이 미래를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람 없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 계약 없는 미래입니다. 방 안의 침묵이 폭풍의 전조가 아니라 평온을 위한 공간인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파트너의 얼굴을 끊임없이 살피며 승인이나 불승인을 찾지 않고도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절망적인 외로움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됨의 고요한 기쁨에서 친밀함에 들어가는 곳.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충만함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 파트너를 선택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칭찬이 생명의 필수적인 산소가 아니라 즐거운 보너스인 미래. 비판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단지 정보인 곳. 불일치가 완전한 파괴의 위협이 아니라 단지 불일치인 곳. 이 미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젠가 마법처럼 도착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어집니다. 순간순간.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때마다 모든 인식의 행위로 지어집니다. 오래되고 의미 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대신 당신의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당신의 새로운 예 또는 당신의 새로운 아니오를 말할 때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항상 온전함을 추구하는 당신 영혼의 본성에 내재된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마치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당신의 시간의 한 시간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시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불편해졌을 때 그것을 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자신 속으로 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오늘 직면한 진실로부터 평생 도망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관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잠 대신 의식을, 망각 대신 치유를, 그리고 환상의 쉬운 길 대신 진실로 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비디오 아래의 댓글을 본다면 당신은 그들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수백 개의 이야기, 수백 개의 메시지,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수백 개의 영혼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이 탐구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함께 우리의 충성심을 고통에서 치유로 재조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공동 잠수는 끝나가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 즉 당신의 집으로의 귀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보낸 이 한 시간이 당신에게 소중했다면, 여기서 당신 영혼의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느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면 세계를 지도화하고 고통의 납을 인식의 금으로 바꾸는 우리의 공동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렇게 하세요. 이 비디오 아래의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당신이 빠져나오기 시작한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다른 탐구자들을 위한 등대입니다. 당신의 간단한 클릭은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치유의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그가 그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댓글에서의 당신의 말의 힘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을 마치며 당신이 이 탭을 닫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의 과거 상처가 당신의 미래의 시나리오를 써서는 안 됩니다. 펜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